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던 날, 여러 명의 대학생들이 대학교 학과 잠바를 입고 도열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아주 눈길을 끄는 장면이었는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지금 시대 청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토닥토담 함께해 주시기로 한분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음모론, 이때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분입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별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먼저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2030, 40 청년들 대통령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일부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된 모습. 유럽에서는 이미 흔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청년층의 극우화 문제를 파고들어 주목받은 독일 세대연구소의 소장 리디그 마스 박사를 찾아 물었습니다. 한 단어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정치 그리고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지금 청년들의 모습, 올바로 분석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잠을 입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포옹했던 대학생들의 모습,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청년을 이렇게 소모하면서 병풍으로 세워놓는구나. 제가 기억이 맞다면 중앙일보 칼럼에서 청년팔이 하지 말라는 취지의 칼럼이 있었어요. 청년팔이? 예,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거, 특권을 누리는 거, 본인만 예외가 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면서 청년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새 과시로 활용하지 말란 취지의 칼럼이었는데 딱 그 말이 들어맞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M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치권의 청년들 도구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청년들이 지지하면 뭔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권력 같은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청년들로부터 이 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이 뭔가 미래성이 안 보이는 그런 권력인 것처럼 이미지화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공격할 때도 청년들을 이용하고 본인들이 뭔가 좀 더 세련된 권력인 것처럼 보일 때도 청년들을 이용하고 그 과잠을 입고 서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난 보는 순간 기획됐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학교 안에서의 활동이나 학교 근처에서 활동 말고는 과잠을 입고 야외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이용당하고 있고 너무 기획됐다는 냄새가 짙게 났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팔이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도 또 제 책 예전에 썼던 책을 이 중에서 네. 책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예. 그 구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책에서 제가 그 1930년대 40년대 영국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극우 파쇼 정당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활동을 끝내고 나서 자서전을 씁니다. 죽기 전에. 자서전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하냐면 나는 지금껏 정치를 하면서 청년을 팔아가면서 정치를 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조금이라도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년팔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본인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교훈은 첫 번째, 청년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다. 그 두 번째, 그리고 청년은 그런 가운데서 정작 소외될 수 있다. 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이게 뭐 대통령실 기획이다, 관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열했던 대학생들이 평소 진보적이었는데 뭐 속아서 나오거나 이랬던 그 청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렇게 네. 활동을 해왔던 청년들인 건 맞다. 네. 일단 이 점을 먼저 하나로 확인을 하고 심표를 찍고 또 한편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 탄핵 촉구 집회 과정에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를 가득 메웠던 그 주력도 결국은 청년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상반된 모습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청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구층을 전체를 포착하는 거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눈에 도드라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적어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같이 봐왔고 지금도 여전히 학생들과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외면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청년 자체는 좀 더 소극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냉소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무관심층이거나. 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년 세대라고 해서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예. 거기도 어떤 다층적이고 어떤 네. 단면적인 어떤 그 층이 나눠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걸 비교를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 학생운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그러면 80년대에서도 어떤 갈라짐의 현상이 청년 세대에서 있었지만 그렇게 별로 부각이 안 된 것이고 따라서 어디서나 어떤 다면적인 어떤 층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다만 부각이 됐느냐 부각이 되지 않았느냐의 문제냐 아니면 이전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 청년 세대가 훨씬 더 그 깊게 분화가 된 게 사실이냐. 이건 좀 먼저 이거 중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래도 겪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관찰을 했던 사람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대학생 사회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생들 공론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헤게모니를 잡은 집단들이 명확하고 뚜렷했다. 거기에 비교하자면 오늘에 있어서는 대학생들 공론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가 없거나 약해졌다. 또한 동시에 헤게모니를 쥐고 뭔가를 이끌어가는 집단이 없다. 이런 차이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최소한 균질화돼 있진 않지만 이를테면 계엄을 한 대통령이 쫓겨나는 자리에 본인의 학교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고 나가는 건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네, 하나만 그렇죠. 너무 대비가 되긴 하네요. 근데 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80년대 이제 뭐 학생운동 이런 얘기만 하지만 청년이 곧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대학 진학률을 보면 한 30에서 4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났던 풍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만 해도 농경 사회가 계속 좀 그 끄트머리에 있었던 시대이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청년이 대학 뭐 서울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대학을 다니던 청년이 고향이 이제 명절에 고향에 가면은 옛날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데 술 먹고 싸운다. 뭐 이런 풍경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견해가 갈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80년대 어떤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들을 꼭 단일한 집단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상당한 착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번 비교가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다만 생각이 다름이 정치 사회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행위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만든 개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역사가 꽤 돼서 10년 넘게 유지가 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해산이 됐어요. 신입생이 들어오질 않아서. 네, 특히나 이제 공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취업과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면 유지가 정말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개그 동아리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공연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학점 관리하려면 동아리 활동이 힘듭니다. 근데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과 학생회도 거의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됐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는 개인이 와서 개인이 필요한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곳처럼 이제 대학교도 여겨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낄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 것들을 원하는 학생들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도파민을 자극하는 분노를 자극하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들에 좀 더 이제 현혹되는 일부 청년들이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분노를 어딘가에 풀 데가 없는데 거기서는 풀 수 있게끔 표출할 수 있게끔 창구를 열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지만 거긴 다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덜 하게 되고 거길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수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과거 80년대 그렇다 해서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균질 집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거기에도 어떤 이질적인 어떤 뭐 생각과 다름이 그러니까 존재를 했지만 양적으로 비교하면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화가 더 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일단 이 정도로 중간 정리를 하고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더 심하게 분화가 됐을까? 그 원인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대학 사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대학 사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방 MC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이 취업 뭐 이런 네. 현실이 그만큼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가깝게는 그 코비드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이를테면 동아리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중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전통을 끌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선배들을 따라가는 어떤 이런 양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양반들이 약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른바 대학생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대학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떤 피부적으로 접촉을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그 요즘 청년 세대의 정치관, 사회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보수 대 진보로 갈려가지고 정말 표출이 됩니까?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학생 시민의 에티켓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 밝히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좌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이다. 왜 무례한 강요를 사람이다. 하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밝히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사회에서 혹은 대학생 공론장에서 헤게모니를 쥐는 집단들이 생기기가 좀 힘들다라고.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친 내지 남친에게 정치 성향을 안 물어본대요. 그래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다르면 싸울까봐 아예 안 물어본다. 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르면 교제도 어렵고 결혼도 어려운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안 물어본다라는 거. 회피하는 거죠, 회피. 예. 언젠간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분들은 미리 확인을 하고 만나거나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혹시라도 뒤늦게 확인했다가 나랑 다른 게 밝혀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예 이제 외면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비교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청년 혹은 시민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공동체가 우선이었고 개인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확연히 바뀌었잖아요. 개인이 좀 앞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그렇게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일단 나이 앞날, 나이 살 길 이렇게 하니까 개인화되고 그 소통은 줄어들고 어떤 청년 세대 안에서 공론은 거의 조직화되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관이든 사회가 아니지만 오히려 분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건데 이게 소통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모아지는 과정은 일체 없는 거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일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일 거라고. 다른 방식. 예, 다른 방식. 그게 이제 학교 캠퍼스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있을 수. 어떻게 캠퍼스 안에서 그러니까 대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도구나 창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학과를 너무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오프라인의 만남 말고도 이러저런 여러 가지 온라인 수단을 통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외부의 사람들 아니면 내부의 사람들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심도 깊은 대화를 일단은 꺼리고 말 그대로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 분께 그래서 한번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청년 세대가 언론에서 그렇게 좀 많이 보수화됐다고 그렇게 평가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견 동의가 되는 게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의 대학 풍경이 저로선 상당히 낯선 게 진보적인 가치를 대학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하지 않으면 이 어디서 이게 더 이게 활발한 공론회장이 대학만큼 없고 항상 대학이 그런 것을 학생들이 이끌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되게 파편화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근데 이 20대들도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 같은데 야 요즘은 운동권도 학점 관리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저희 때는 학점을 그냥 다 포기하고 그게 약간 낭만처럼 막 F 몇 개 맞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그건 자랑은 안 했어요. 그냥 용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받아들여. 감정이 담겼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낯설고 과연 건강한 방향인가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건 너무 좋지만 나만 중심에 놓고 사는 건 좀 의미가 없으니까요. 한 7년 전, 8년 전 정권이 이제 시작하던 시점에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이 굉장히 이슈화 됐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도 이제 페미니즘 대통령을 표방을 했었고 그러면서 20대 초반 남성들, 10대 후반 남성들 사이에서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남성들이 좀 많아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세대가 뭐냐면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남성이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주도적으로 좀 이용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의견이 좀 더 이제 과표집되고 더 약간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좀 있죠.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 시간 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기사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청년 보수가 늘고 있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런 기획 기사가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른바 노무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진원지가 청년 세대인데 노무현 정부를 거쳐오고 뭐 부동산 파동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실망을 하면서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있다. 청년 보수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라는 게 그때 어떤 기획 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 그때의 어떤 청년 세대가 지금 유권자층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어떤 유권자층인지를. 가장 진보적인 유권자층이에요. 가장 정치적인. 그리고 가장 정치적인.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것도 20년 전에 진단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런 궤적을 거치고 있는 일시적 현상 아니냐. 혹시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반복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유럽식으로 오히려 이제 일부 청년 세대가 극우화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 그런 부분은 보시고요? 상당히 좀 우려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려와 제가 볼 때 걱정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지금 당장 현실화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려라고 하는 건 그렇진 않지만 그럴지도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이 후자, 그러니까 우려라고 하는 측면이 적어도 청년 극우화와 관련된 이야기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덧붙여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실은 그 음모론 얘기할 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주제, 청년도 제 중심적인 연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연구자로서는 좋아요. 근데 불필요한 걱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식의 나름대로의 경고를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분명 극우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마주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청년만 그러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의 핵심은 청년만 그러냐? 오히려 노인 세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극우화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회로부터의 소외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끌려 들어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한국의 모든 연령층들 그리고 계층적으로 또는 계급적으로 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좀 많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 많이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청년의 극우화라기보다는 극우화다라고 그냥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일각에 예. 청년만 따로 떼어서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예, 그 말씀은. 예. 근데 원인은 비슷할 수 있겠네요. 소외감. 그렇죠. 그런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소외감, 상실감, 배신감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사회가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 공정과 상식을 해친 사람에 대한 반감이 먼저 표출돼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지로 가니까. 그러니까 극우 양상이 왜 그러면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문제 제기가 하나가 나오는 탐구 주제일 수도 있죠. 네. 그럼 오히려 그 상징이 되는 인물에 대한 반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극우화 현상에서 오히려 뭐 이렇게 떠받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참 연구 대상이긴 하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도 한번 드라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자르시네요. 그렇죠. 네.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임시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부 말미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 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왜 발생할까? 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 교수님께서 답을 주신답니다. 저 오답부터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아니 광고 나가는 동안 진짜 잠깐이지만 깊이 생각해봤거든요. 왜일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각 이데올로기의 특성이 좀 부각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어떤 듭니다. 말씀이세요? 이 진보는 뭔가 함께 살아가는 이거를 좀 꿈꾸는 측면이 좀 있고 보수는 이제 성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 같이 잘 되는 걸 꿈꿀 수 있냐? 나 지금 내가 힘든데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가치는 보수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부각되면서 청년 세대들에게 좀 극우가 갖고 있는 이 아젠다가 좀 더 어필이 된 것 아닐까라고 짧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분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십의 유형이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아버지 유형의 리더십,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 유형의 리더십. 보통 보면 보수층들은 아버지 유형의 리더십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원칙을 세워줄 수 있고 권위적이고 끌고 가고. 근데 어머니 리더십은 함께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극우적인 생각들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리더십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강자를 선망하고 또 약자를 혐오하는. 그러니까 강자를 선망한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뒤를 쫓아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식의 생각. 또한 동시에 자신이 갖게 되는 분노 아니면 배신감, 실망 이런 것들을 나보다 약한 자들을 향해서 배설함으로써 쾌감을 얻게 되는. 이제 이렇게 보면 지난 과장을 입었던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씨를 안고 울었던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얘기의 이미지 형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양반 자꾸 울잖아요. 전 속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결국 그건 자기가 선망하던 강자가 삿된 자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리를 빼앗기고 물러나고 있구나. 아버지. 정말 슬프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쫓고자 했던 인물의 비극적인 추락을 대신 애달파하는 모습.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배신했다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 야당 세력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 의회 독재가.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니 저는 이제 광화문에서 뭐 이를테면 극우 아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는 헌재를 막 부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분들이 되게 이제 각 지역에서 올라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항상 좀 익숙했던 광경. 우리 같은 가치를 지향하니까 뭐 화이팅, 뭐 투쟁, 뭐 이렇게 외치는 걸 이분들이 고스란히 하는 걸 보고 이게 이렇게 옮겨가서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니까 대단히 낯설면서도 불편하면서도 익숙한 뭐 이런 묘한 감정이 또 들기도 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그 청년 세대를 규정하고 있는 시대적 요인들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청년 세대를 감싸고 있는 뭐 취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상속 계급 사회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좀 점검이 필요한 게 사실 상속 계급 사회라고 하는 것들의 어디 그러니까 대중 친화적인 표현이 금수저 아니었습니까? 네. 수저 계급.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온 지는 최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또 원조가 뭐가 있냐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된 지 그것도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헬조선으로 시작을 해서 금수저로 갔다가 상속 계급 사회로 가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쭉 이어지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전 청년 세대와 10년 전의 청년 세대, 20년 전의 청년 세대와 지금의 청년 세대를 차이를 가르는 이게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또 물음표가 찍힐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7년 전에 썼던 책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눈을 잡아 끌거든요. 네.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이긴 하지만 세대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세상과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 프레임 또는 세대 게임에 현혹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뭐 이를테면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가 결국 그거였잖아요. 청년이라고 하는 걸 데코레이션으로 삼는 거, 장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양반들이 이제 청년파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고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모든 권력 집단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언제나 하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잠깐이라도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러저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눈을 잡아 끄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구호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엔 핵심은 그거거든요. 어떤 폐색감, 즉 내가 상승을 하기는커녕 지금 이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심. 이런 것들을 성인들이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을 투영해서 그러니까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라고 하는 걸 대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이거는 좀 고정되어 있는 신문사회 아니면 계급사회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오에 빠진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요인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어떤 그 대상에게 규정을 해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끌어낼 거라고 일단 전제하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착오라고 보거든요. 진실이 이것이다와 나는 진실을 이렇게 느낀다는 범주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면 어떤 사람의 사고와 의식을 규정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거죠. 내가 그 어떤 것을 진실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 요인이 지금 청년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그 인식되느냐 그리고 인식되는 과정에서 소통 구조가 어떻게 되고 공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청년 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 문제는 어디서 공론이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카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 거 그때만 하더라도 그건 찬반이 계속 댓글로 서로 교호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말 그대로 공론이 이루어진 건데 이게 공론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SNS에서 이루어져요.
SNS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끼리끼리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확인에 들어가는 소통, 서로 검증하고 비판하는 소통이 아니라 확인하고 밀착하는 소통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여기서 구획선이 더 확실해지면서 그룹핑이 이루어지는,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전에는 뭐 다음에서 아고라 이런 거는 대단히 논쟁이 막 부딪히기도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인터넷 장이 사실상 진보 담론이 막 오가는 그런 소통의 장이었는데, 지금은 이 방식도 상당히 파편화되고 개별화되면서 서로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그리고 보면 뭐 약자나 소수자를 좀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게 또 인터넷에 만연하고 이 익명성 속에 가려가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극화된 생각을 공고히 해나가는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한 중고등학생을 키우는 부모 되시는 분한테 들었던 게, 또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알고리즘으로 대단히 좀 우파 역사관 이런 게 뜨는 게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또 된다라고도 해서 이게 많은 환경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좀 정체 사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제 코미디를 했던 사람이니까 예능판만 예로 들어도 30년 전의 스타인 분들이 아직도 스타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밑에 후배들은 아직까지도 메인 MC라는 타이틀을 달지 못하고 계속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해방구로 찾은 게 유튜브였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갔습니다. 정치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이 주도적으로 이제 막 다선 의원들 분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시절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20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년 세대들이 봤을 때는 나랑 비슷한 세대가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내 이야기 같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다선 의원으로 남아서 주도적으로 정치 세력화돼서 남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좀 더 이 정치는 남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면서 뭔가 그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 이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남의 이야기 같고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품어주는 구구라는 이데올로기에 좀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런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참여를 해서 자신이 뭔가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이런 참여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를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가면 나오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면 일단 그 귀속감이 들고 인정받는 느낌 들고 동질감이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인터넷 초기에도 미국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연구 결과에 다 나와 있는 게, 그때 이제 인터넷 카페 문화가 되게 활성화됐을 때 오히려 어떤 편향적이고 정파성이 뚜렷한 카페일수록 회원수가 많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초기 단계에서 이미 연구가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다변화되고 일반화된 게 SNS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편리해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맛에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다양성들,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른바 같은 부족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놀 수 있는 그런 판들이 잘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평상시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면서 더욱더 극단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생태계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공론장을 파괴하는 주범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생각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또한 동시에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 제가 보기엔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확증 편향을 오히려 깰 수 있는 모순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건 역시 인터넷이나 SNS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물론이죠.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시사를 좀 더 재밌게, 좀 더 유쾌하게 좀 표현을 하면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더라고요. 전 20대가 보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더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 40대가 보더라고요. 결국은. 아, 그렇구나. 그 세대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와 세대의 스피커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부족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극우화된다 내지 그다음에 급진화된다 이렇게 어떤 큰 카테고리로 묶이는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소부족 단위로 쪼개져요. 그 예가 그래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나눠졌던 것도 그걸 하나의 어떤 부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큰 전선에서 뭐가 형성이 되면 부족 연맹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근데 부족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그러면 부족 단위에서는 중과 부족일 때문에 큰 적이 있을 때는 부족 연맹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부족 연맹은 해체가 되면서 또 부족끼리 싸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극우화됐다 뭐했다는 이런 단선 구도로 청년들의 정치관이나 사회관을 단선 구도로 단색으로 규정하기는 되게 힘들고 오히려 되게 복잡하다. 청년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역시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문화라고 하고 끼리끼리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더 다변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 시대적인 오히려 이 미디어 환경적인 측면이 훨씬 큰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어떤 이게 사회 구조에서 계급화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나의 생각으로 정립해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파편의 크기는 사실 다 비슷하고 어디가 더 크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조직화된 파편들이 있으니까 그게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세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치 참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 대한 이른바 자원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자원봉사는 제가 볼 땐 지극히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고연령층의 자원봉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그렇고요. 청년들에 비교해서도 좀 그런 부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어디에 후원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일상화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정치 참여라고 봐야 되느냐? 그것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정치 참여의 현상으로 만약에 본다면 생각보다 정치 참여를 청년들이 덜 한다라고 하는 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닐까? 옛날에 정치 참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하는 식의 예단을 우리가 내리고 보는 것이 아닐까? 그 말씀을 바꾸면 정치 참여 이런 거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 참여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바꿔버리면 오히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변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돌 팬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주도적인 세력도 아이돌 팬덤이었거든요. 그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나 가수가 우리 때문에 욕을 먹지 않으려면 오히려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이 가수에게까지 아티스트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좀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세요. 기부활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번에 이 계엄 내란 사태를 비롯하면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응원봉을 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각자 정치를 하고 있던 거네. 과거의 정치는 아니더라도 요즘 환경에 굉장히 또 젊은 분들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게 사실 다 이게 넓은 의미의 정치였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탄핵 국면이나 개헌 국면이나 하나의 기폭제가 있으면 그 뜻을 같이 모으는 게 또 청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예가 한 10년 전쯤에 한 언론이 신문이 뭐를 쓰냐면 대자보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로 연결을 짓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 이건 바보 같은 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대자보 문화는 왜 생겼냐면 표현 수단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자보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카페에도 그 뭐 내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블로그에 밝힐 수 있는데 대자보가 사라졌다고 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고 표현도 안 하고 개인화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쓴 기자님은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덜 관심을 갖는다는 기결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과잠을 입은 친구들이 만약에 제가 대학생인데 저희 대학에서 누가 그 과잠을 입고 가면 나는 대자보를 썼을 거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그건 거예요. 뭐냐 왜 너희들 시위 안 하냐라고 그러니까 꼰대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표현 수단이 그거밖에 없어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 시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나 우리가 어떤 그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거리에 나가서 어깨에 그 스크럼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또 온라인 공간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온라인 시위인 거죠.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한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군중으로 모여야만 이게 정말 집회고 시위고 정치고 운동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과거의 이 프레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청년들이 극우화되고 있는가에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잘못된 전제가 먼저 깔려 있다. 전제 모형이 깔려 있는 게 뭐냐면 80년대의 청년상을 딱 하나의 모형으로 놓고 여기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가지고 맞아요. 진보의 정도, 극우의 정도를 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개선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극우화,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체가 조금 오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극단적인 모습으로. 아마도 사회 중심은 이른바 진보 쪽 아니면 왼쪽이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찾는 양반들이 오른쪽 맨 끝에 모여 있고 그 양반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쪽으로 우리가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서 극우적 목소리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청년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일각에서 거기 노인 세대도 포함이 되는 이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극우의 주류화라고 하는 표현이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근데 이제 극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극우라고 하는 것의 특성 중에 하나는 폭력성이거든요. 폭력이 친화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부지법 테러.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근데 이 부분 관련돼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이 기회에 좀 짚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이 시민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극우가 아니면 정치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라와 문화권을 달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뭐냐면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의식. 아까 김종배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는 건 감정과 인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중에서 특히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받고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용서가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가서 난동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서부지법 난동 혹은 테러는 극단적인 모습이었고 지금은 조금 약화된 거긴 하지만 지난 1월, 2월 굉장히 강했잖아요. 거리에서. 이른바 집회, 극우 집회라고 하는 양반들이 모여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린 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폭력의 잠재력들을 더 이상 제어하지 않고 남들에게 막 발산하고 있다. 전 그래서 굉장히 그게 두려웠어요.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정서가 뭐냐.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분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노는 그런 식으로 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폭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노감이 아니라 허무감.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에이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가 되면서 이게 폭동으로 가는 거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분노의 원인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을 때 분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거는 시위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폭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그 파시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허무주의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 정서의 바탕에 있던 게 허무주의다. 비관주의.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버섯처럼 약간 자라는 게 이제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일단이
나타난 게 이제 바로 폭동 사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부지방. 그래서 위험하다. 네. 그 지적에는 네. 100% 저도 동감을.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조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경계를 해서 네. 보고 사실은 초장에 잡아. 뿌리를 저희는 좀 거시기 하긴 한데 갑자기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면 아무튼 근데 그것들을 저는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서부지구가 폭동 사태에 참여한 그러니까 세대가 주로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이 진짜 극우화됐다. 네. 라고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네. 오늘 좀 너무 약간 침소봉대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게 근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 반쯤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의 이제 주제가 청년 세대의 정치 사회관인데 그걸 단색으로 지금 규정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대충 네.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